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쪽입니다. 자, 42쪽에 보면 중개보수하고 되어 있어요. 먼저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자, 이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의뢰인들에게 중개보수, 쉽게 말해서 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중개보수 청구권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한번 책을 보면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은 자, 우리가 공짜로 해요, 돈 받아요? 돈 받아. 그래서 유상계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인과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이 되면 당연히 중개보수 청구는 어떻게 해요? 가진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이게 편하게 들으면 돼요. 1번 중개보수 청구권이요. 자, 이 중개보수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면 이런 중개 대상물의 매도와 매수와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매도와 매수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나요? 매수 아닌 매도 일방에게만 달라고 하나요? 각각,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쌍방한테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야들에게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는 권리를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는 시기, 그 다음에 행사하는 시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 하나 팔아주세요 또는 집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발생하냐면 중개계약시, 다른 말로 중개의뢰시가 중개계약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사는 언제가 되면 중개가 완성되어야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중개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들 둘이에게 이게 4억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요일이 예를 들어서 0.4라고 가정한 거예요. 가정을 하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160만. 자, 이게 160만 원은 계약서를 쓸 때 이게 계약금, 조금 있으면 중도금, 조금 있으면 잔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계약서 쓸 때는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중개보수청구권이 중간에 소멸된다는 얘기는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계약이 해제나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의뢰인 간에 다툼이 있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한다는 얘기는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가 돼요? 소멸한다. 자, 요거는 의뢰인의 잘못으로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나 취소됐을 때 요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즉, 않는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요 단어는 책에 없지만 우리가 요 단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서 2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범위, 요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르는 한글 하나도 없었죠. 네. 자, 저를 봅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예요? 금방 읽었고 한글인데. 아니에요. 다시 읽어봐요. 자, 정말 이거 제가 이러면 지금 수도 없이 연습을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두 줄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중개 보수는 언제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정이 우선이에요. 즉 계약서 쓸 때 돈 받아도 된다고요. 중도금할 때 받아도 된다고요. 근데 이런 약정이 없으면 언제가 돼요? 잔금 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책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읽듯이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맨날 얘기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않고 집에 가서 책 아무리 읽어야 소용없어요. 뭐 아무 역도 없는 그냥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 그건 시험 문제가 여지없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우선해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 문제 없죠? 자,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중개 보수가 뭐고 실비가 뭐고 이걸 살짝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있는 중개 보수와 실비는 뭐냐면 우리가 보수는 중개 보수와 실비를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초과 금품 수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실비 받는 거는 초과 금품 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개 보수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받아요. 이건 누구한테 받냐면 쌍방한테 다 받아요. 매도도 받고 매수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실비는 위에 것만 단순 비교를 하면 요거는 중개 완성과는 무관해요. 요건 누구한테만 받느냐면 해당되는 사람 일방한테만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계약금 등의 우리가 오늘 배우진 않았어요.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와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 요것만 실비예요. 요걸 실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실비는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받아요. 자, 그럼 밑에 그게 더 쉬워요. 권리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집을 팔아달라 그러는데 아파트 하나 같으면 이게 뭐 돈 들 일이 거의 없어요. 등기상 증명서 하나만 떼면 돼요. 700원만 들면 돼요. 근데 제가 땅을 한 5필지를 팔아달라 그래서 조그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 5필지를 팔아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토지에는 최소한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걸 떼야 된다고. 그럼 이게 돈이 한 필지에 한 5천원 정도가 든다고. 그럼 5필지만 25,000원이에요. 그럼 이걸 누구가 부담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부담해요? 자, 한 분은 사는 사람. 그럼 한 분은 그냥 쉬운 말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면 되죠. 그건 현실의 문제고. 그 다음에 매도인. 우리가 아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밖에 없어요. 자, 누구라고요? 권리 이전. 이게 다른 말로 누구예요? 매도인. 권리. 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얘한테 받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오늘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권리 취득의뢰인이에요. 이거 오늘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권리관계 확인은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동림 1번 중개 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과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여기서 봤잖아. 소멸. 그렇죠? 요런 얘기요. 자, 그 밑에 가서 실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자, 권리관계 확인, 그 다음에 제31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글자씩만 적어주면 되잖아. 위에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은 누구한테 받아요? 권리 이전 의뢰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아요? 권리 취득 의뢰인. 그럼 이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겠어요? 야들 둘이를 살짝 크로스해서 낸다는 거야. 바꿔내면 어디서 많이 본 글자라고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한다는 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다 봤으니까 이제 중개 보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실비는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실비는 끝이에요. 그럼 여기는 요 중개 보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개 보수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가격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래 금액이에요. 이 거래 금액이 없으면 수수료가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 여기에다 뭐를 곱해요? 요율. 이 계산에서 나오는 금액을 이걸 뭐라면 산출액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공식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쌍방한테 받는 거예요? 일방한테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 4억짜리라며. 자, 4억짜리 요일 얼마? 0.4. 그럼 160만. 이게 쌍방한테 받는 돈이야? 일방한테 받은 돈이야? 제 말 뜻을 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기보다는 말하는 취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는 지금 누구한테 거냐면 일방한테 받는 거예요. 일방한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방한테 받는 거니까 쌍방한테 받으려면 곱하기 뭘 해야 돼요? 2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방한테 받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래 금액은 건수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요일도 경우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 요일은 우리가 일단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일은 일단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워야 될 거면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계산하는 거 뭐에 가는 거냐면 주택이에요. 주택. 자세한 걸 배울 텐데 우리가 1번 주택이에요. 주택. 자, 주택에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연습을. 전제 조건은 주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박스를 가봐요. 자, 밑에 박스에 가봐요. 자,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매매 교환하고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택이에요. 주택. 자, 금액이 얼마짜리냐 하면 4억짜리야. 그럼 요율 몇 프로예요? 0.4. 그렇죠? 그럼 이게 44 얼마예요? 16. 뭔지 몰라도 44 16이에요. 그렇죠? 그럼 설마 1억 6천은 아니겠죠? 4억짜리 매매하고 1억 6천 받으면 돈에 깔려 죽죠. 그렇죠? 설마 16,000원도 아니겠죠? 그렇죠? 16만 원도 아니겠죠? 16만 원 받아갖고 전기세도 안 나와요. 그럼 얼마예요? 160. 그냥 16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우측에 가보니까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면 한도액 돼 있죠. 한도액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금액을 조금 바꿔서 얼마로 가느냐면 1억 8천으로 갈게요. 문제 없죠? 네. 요율이 몇 프로예요? 0.5. 자, 그러면 1억 8천에다 0.5 곱해봐요. 또 곱하지. 그걸 또 곱하고 있대. 그냥 10열에다 5 곱하면 5, 8이 40. 4 올라가고 5일은 5에다가 9예요. 9천원 받으면 굶어 죽어요. 9만 원 받아갖고는 전기세도 안 나와. 900만 원 받으면 돈에 깔려서 죽어. 그래서 얼마라고요? 90만. 자, 90만 원 맞죠? 예. 네. 자, 근데 우측에 가니까 한도액이 얼마가 돼 있어요? 8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 항상 뭐가 옆에 있을 수도 있냐면 한도액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은 산출액은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면 얼마만 받아요? 80만 원.
요거는 매도한테 받는 거, 매수한테 받는 거 다 받는 거? 아니, 아까 말을 자 다시. 이거는 일방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개 보수의 합은 곱하기 뭘 해야 돼요? 2를. 이거 일방한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요. 자, 그러면 우측에 가서 임대차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임대차. 자, 임대차예요. 자, 임대차에 가보면 8천만 원이에요. 똑같이 8천만 원. 요율 몇 프로예요? 0.4. 48이 32. 그럼 32만 원이라고요. 자,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서 30만. 그럼 우리 얼마밖에 못 받아요? 30. 이해됐죠? 요건 누구한테 받는 거? 일방. 그러면 이게 중개 보수의 합은 하면 곱하기 2.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시도 조례였어요. 어디 거였든지 시험 문제 쓰니까 예를 주어주니까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시도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이에요. 이건 진짜. 시도 조례를 누가 만들어? 우리 울산광역시의 시의원들 있죠. 그분들이 만드는 게 시도 조례예요. 그렇죠? 시의원이요. 구의원 아니에요. 시의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시의원이 울산광역시 시의원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촌 오빠야. 개업공인중개사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요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왜 없어요? 요거를 알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전국에 있는 요일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럼 국토교통부령에 가보니까 매매와 교환은 상한이 몇 프로냐면 0.9%예요. 임대차는 상한이 몇 프로냐면 0.8%예요. 대한민국의 중개 보수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0.9%를 초과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나오는 거는 상한이 전부 뭐냐면 0.9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에 관한 걸 배우냐면 주택을 배우는 거예요. 주택.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시도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들은 매매 교환은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금액별로 요율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별로 요율을 외워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요율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택은. 이건 외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자, 요건 우리 책에 여기저기에 있는 걸 제가 정리만 해놨는 것 뿐이에요. 자, 뭔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리는 항상 시험 지문에서 일방한테 받는 건지 쌍방한테 받는지는 시험 지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매도의뢰인에게 받는 보수는 하면 뭐가 돼요? 일방. 그렇죠? 매도 매수에게 받는 중개 보수에 하면 곱하기 뭘 해야 돼요? 2. 이해가 됐죠? 자, 두 번째.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아까 뭐라 그랬는데서 산출해. 옆에 한도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시험 지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계산해서 산출액이 32만 원 나오는데 옆에 한도액이 30 돼 있으면 얼마밖에 못 받아요? 30.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주의만 하면 돼. 자, 이거 3번. 이게 되게 재밌어. 왜냐면 다 틀릴 거니까. 이건 알아서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알아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대답한다고 맞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게 뭔 얘기가 되느냐면 자,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물건이 어디 있느냐면 경주에 있는 거야. 그쵸? 이랬을 때 경주는 경상북도란 말이에요. 울산은 울산광역시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될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답은 틀릴 거라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잘 한번 찍어봐요. 아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책 찾지 말고 책이 나도 있나 없나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책을 보는 바에 의하면 책에는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건데 일단 책에는 없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자,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나만 찍어봐요. 그럼 아까하고 또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 아까는 부동산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 다 이제 사무소로 갔어요.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 자, 어디로 간다고요? 사무소. 사무소예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이건 정말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되어서 요거는 틀려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근데 예외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건 틀릴 수 있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서울시에 있었죠? 자, 분사무소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울산에 있었어요. 이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어요. 주택을.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적용을 받아야 될까요? 울산광역시 분사무소 소지 시도 조례 적용을 받아야 될까요? 요건 분사무소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많이 묻지 않았다. 자, 근데 요거를 왜 쉽게 하냐면 만약에 주된 사무소에 요율이 높은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디든지. 똑같은 금액에 우리가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것이 3억, 4억, 5억, 6억 정도인데 울산만 해도 6억만 해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일부 지역 빼놓고는 거의 뭐 3억, 4억, 5억이잖아요. 그러면 요 요율이 높은 곳이 있으면 전부 다 뭐를 만들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된 사무소를 놓고 여기다 분사무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보다 요율을 더 받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냐면 분사무소. 자, 그래서 공부가 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주된 사무소라고 가는데 예외는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 분명히 예외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예외예요. 요게 예외.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4억이고 요율이 0.5%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보통상 0.4가 나오는데 5%고 만약에 이게 옆에 한도액 없음 또는 한도액 150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매도 의뢰인에게 받는 것은 하면 한도 없으면 5, 4, 20 얼마요? 200. 그럼 이게 150대 있으면 얼마? 150. 이거 끝이에요. 그게 이건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이해가 됐나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용주택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가 건물이에요. 주택가, 주택외가 혼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자, 3번 주택외예요. 자, 여기 있는 요 주택 안에 여기 있는 요 주택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주택외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어쨌든 오피스텔. 자, 근데 이 오피스텔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오피스텔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법적 요건이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입식 부엌과 전용 화장실을 갖추어야 돼요.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매매와 교환은 0.5%예요. 임대차는 몇 프로냐면 0.4%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율을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나머지는 요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따라 적는 게 중요한 거고 정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책에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43쪽에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자, 만약에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옵스텔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면 주택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적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는 게, 자, 그 다음에 뭐가냐면 옵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에요. 왜? 옵스텔이면 여기로 갔잖아. 그럼 옵스텔을 뺀 주택 외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 답, 가수원, 상가, 공장, 이건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위에 있는 글씨가 그대로 내려와요. 위에 있는 글씨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회. 그럼 여기는 요 당사자는 누구게? 당사자.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 끝에 저기까지 가면 힘들까봐 안 가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하면 뭐 제일 적게 줄라 하지.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매도인가 매수인가? 개업공인. 그러니까 이게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예요. 그런데 이 협의를 하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0% 받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령이 있잖아. 그럼 이 국토부령을 가보면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가 구별 없이 이게 상한이 몇 프로냐면 0.9예요. 그럼 느낌이 와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20억짜리 임야를 매매했어요. 중개 보수의 합은 얼마예요? 내가 금방 아까 중개 보수의 합이라 그랬잖아. 그럼 20억 곱하기 0.9 하면 1800이에요. 곱하기 2 해야지. 3600. 그럼 3600만 원 벌었는데도 아무도 3600만 원 벌었다는 느낌을 안 가지네. 그렇죠? 지금 3600만 원 벌었다.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단어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면 아까 여기에 옵스텔의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주택으로 가야 돼요. 요 밑에 있는 여기로 와야 돼요. 밑에 와요. 이해가 돼요? 그럼 0.9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세 번째 겸용주택으로 가요. 자, 이 겸용주택은 여러분들이 농담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건물주. 그럼 건물주 한 달에 달세가 얼마가 나오는 걸 원해? 만인데 그래도 특정 금액을 하면 이 여러분들이 달세가 1000만 원 나오려면 누구 정도 돼야냐면 서장훈이 정도 돼야 돼. 여러분들이 달세가 1000만 원 나오려고 하면 그 원가가 얼마짜리 건물이야 1000만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게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냥 여러분들 건물 상가에 임대를 주면 그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냐고. 옛날에 5% 나오면 좋은 건물이라 그랬어요. 지금 5% 안 나와요. 응?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달세가 1000만 원 나오려고 하면 얼마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적은 금액.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 얼마 정도만 나오면 만족하냐면 500만 원만 나와도 500만 원만 나와도 만족하지. 그렇죠? 500만 원 한 달에 뭐 한 대 쓸 건데. 여러분들 500만 원 보석 사고 옷 사는 거 빼고 500만 원 쓰려고 그래 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루에 한 달에 500만 원을 쓰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도 만족하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 겸용주택이에요. 자, 이 겸용주택, 자, 이 겸용주택은 예를 들어서 1층이 주택, 2층이 주택. 아이고, 이거 예를 잘못 들었네. 거꾸로 됐네. 아이고. 자, 3층이 주택, 2층이 주택, 1층이 상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이제 3층일 경우에 요거 상가, 주택,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보다시피 주택의 요율이 더 낮아요. 상가가 더 비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이 좁게만 있어도 전부 뭐라고 그럴까요? 주택이라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가가 한 개만 있어도 뭘로 받아요? 상가. 그 싸움이 생기잖아. 그럼 싸움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갖고 따지느냐 하면 요거는 주택의 면적을 갖고 따져요. 다른 걸 따지지 않고 오로지 주택의 면적을 갖고 따집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가요. 2분의 1 이렇게 되면 뭘로 가냐면 주택 외로 가요. 그럼 여기에 무슨 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봐야 돼요. 그죠? 이상, 이하, 미만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확실하게 달라요. 이상과 이하는 본인을 포함해요? 포함 안 해요? 포함해요. 그럼 여기에 이하를 쓰면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데. 이해가 되죠? 이러니. 자,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가요? 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뭘로 해요? 주택 외. 자,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요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1층이 PC방이에요. 주택.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주택.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걸로 살짝 하나 여기에다가 2층도 PC방이에요. 그럼 뭘로 가요? 주택 외. 그럼 뭘로 가요? 0.9.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돼요. 자, 네 번째. 교환이에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바로 들어드릴게요. 자, 5억짜리 아파트와 4억짜리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이 교환하는 중개를 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 야도 주택이고 야도 주택이니까 요율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 금액을 5억짜리 팔고 4억짜리 샀으니까 9억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냥 5억만 잡아야 되는 건지, 4억만 잡아야 되는 건지, 야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4억 5천만 원을 거래 금액으로 잡아야지, 요거를 공부하는 거야. 자, 거래 금액을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 자, 그래서 나누기 2 하는 게 좋은 건지 보니까 우리 교재의 43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환하고 나오면 그냥 너무 그것도 어려워. 큰 거 하면 그것도 좀 없어 보이니까 큰 놈하고 기억하는 거야. 뭐라고? 큰 놈. 그냥 큰 놈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5. 그치? 근데 이거 기억하면 돼요. 제가 큰 놈 한다고 우리 교수님 너무 무식한 말을 해라고 하면 곤란해. 기억하라고. 큰 놈이. 그러면 안 잊어먹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차예요. 자, 임대차가 뭔지는 알죠? 네. 자, 임대차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임대차 계산하는 공식,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무조건 임대차가 나오면 첫 계산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5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바로 그냥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면 요율을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다시 계산을 해요. 자, 다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70에다가 요일을 곱하는 거예요. 아마 엄청 어려운 것 같다, 그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얘기는 우리 교재 43쪽에 밑에서 한 10번째쯤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어딘지 찾았죠? 자,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제가 볼 때 이 말이 더 어려워요. 더 쉬운 게 뭐냐면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 차임 곱하기 100이에요. 똑같은 말에 순서만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다만 그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곱하기 얼마예요? 70.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0.4만 0.4, 0.3면 0.3 우리가 요일이 주어지면 곱하면 돼요. 5천만 원 미만에 뭘 한다고? 다시 계산이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 차임 곱하기 100에다 요일을 곱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해를 되기 위해서 예를 만들게요, 지금. 자, 여러분들 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자제분이 이제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제 원룸을 하나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막 만드는 거예요. 자, 보증금 얼마냐면 2천이에요. 월차임이 40만 원인 경우에. 자, 요때 요율은 0.5%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한도액은 25만 원 하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중개 보수의 합원하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보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이에요. 요일은 똑같이 0.5%예요. 한도액 13만 원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 생각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임차 의뢰인에게 받는 보수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임대차가 나오면 계산하는 건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무조건 보증금 플러스 처음이니까 다 한번 적어 볼게요.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얼마예요? 곱하기 100을. 야, 이거 제일 먼저 무조건 이 공식부터 들어간다니까. 70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천 플러스 갈로 열고 40만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또 계산기 꺼내서 40만에다가 100 곱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 보나 안 보나 떨어지는 거야. 간단하잖아. 40만 원에 동그라미 하나 치면 400만 원. 동그라미 하나 치면 얼마예요? 4천. 더하면 얼마가 돼 있어요? 6천. 자, 그러면 여기에 5천만 원 미만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면 곱하기 뭘까요? 요율. 5, 6이 30. 그럼 얼마예요? 30만. 자, 그런데 한도액이 얼마예요? 25. 그럼 30만 원 못 받고 얼마 받아? 25만 원. 곱하기 합이니까 곱하기 2에 얼마? 50만. 여러분들 원룸 하나 해도 하루에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가 근처에 원룸 하는 사람 월 수익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거짓말 같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항상 그래요. 아빠, 서울에 와서 이거 해. 그렇죠? 근데 서울에 가게 얻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삼산에 원룸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거 아무거나 원룸만 해. 근데 이거는 금액이 조금 커요. 그렇죠? 이거 한 달에 20건 하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연봉 1억 2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원룸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조금 큰 거였어. 그럼 원룸이 아니고 이건 투룸이었다. 그렇죠? 그럼 원룸 가보겠습니다. 원룸. 계산하는 거 똑같다고 이제 안 적어도 되겠죠? 네. 1천만 원. 플러스 갈로 열고 30만 곱하기 100. 30만에다 100만 원 곱하면 얼마예요? 3천. 더하면 얼마예요? 4천. 4천은 5천만 원 뭐가 돼요? 미만. 그러니까 여기 다시 계산돼. 이해가 돼요 이제? 네.
그래서 얘를 한 개를 정확하게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1천만 원 플러스 관리 열고 30만 곱하기 70 37이 21 21에다가 1000만 원 더하면 3100만 원 3100만 원 또 글자 또 잘못 적었다 할라 3100만 원. 자, 요일 몇 프로? 0.5. 그럼 얼마 돼요? 15만 5천 원. 한도액 얼마? 13만 원. 그럼 얼마 벌어서? 13만 원. 중개 보수의 합의라고 하는데 그 의뢰인이니까 얼마? 13만 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이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임대차가 나오면 보증금 플러스 관리율과 월차인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요율을 곱하면 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뭘 한다고? 다시 계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다 와가요. 여섯 번째 또 요거 풀고 나면 또 학생들 또 질문합니다. 근데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법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분양권이 그닥 많이 이제 이렇게 팔리고 하는 건 아닌데 분양권은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 정상적인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하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분양권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얼마씩 줬어요? 하나도 안 해봤어? 그렇죠? 안 해봤으면 다행이에요. 통상 100만 원씩 줘요. 100만 원씩. 자,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납입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뭘로 보냐면 거래 금액으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가 이게 지금 분양권 전매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게 총 분양가가 4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통상 계약금을 얼마 정도 줘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계약금 얼마 줘요? 500만 원은 너무 적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천 줬어요. 자, 프리미엄이 좀 붙었어. 얼마 붙었어? 2천. 아, 그냥 2천. 그럼 이게 얼마냐면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6천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아파트는 뭐예요? 주택이죠. 그럼 6천만 원에 요율을 곱하면 이게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 받아가요? 100만 원. 자, 그럼 이게 뭐에 걸리냐면 초과금품 수수에. 초과금품 수수에 이거 초과된 금액은 뭐라고? 무효. 그럼 달라고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 교수님 내가 얼마 전에 분양권 샀는데 100만 원 줬는데 가서 달라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다음에 중개업 할 때 여러분들 얼마 받아야 돼요? 30만 원 받으면 가서 달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나오면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납입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여러분들이 상관을 하다 보면 이 권리금이라는 게 붙어요. 권리금. 이 권리금을 거래 금액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권리금은 거래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야는 별도예요. 이 권리금은 여러분들이 권리금에서 돈을 많이 남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또 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하나 구한다라고 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뭔 업종 할래요? 뭔 업종? 그 업종 하나 정해야지. 자, 커피숍 합시다. 그래도 커피숍. 자, 커피숍에 너무 유명한 건 하지 말고, 자,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 원짜리를 해요. 여기에 누가 커피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 권리금 얼마 줘야 돼요? 그냥 빨리 말해. 빨리. 권리금 얼마? 5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는데 권리금 5천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냥 권리금 계산하기 쉽게 1억.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여기 있는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게 임대차죠. 임대차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냥 1억 플러스 갈래 열고 400만 곱하기 100. 이게 얼마예요? 4억. 그럼 이게 얼마냐면 5억이에요.
5억에다가 요율 곱해서 그냥 받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게 1억을 받아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매수인한테 1억 5천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5천만 원을 여러분 호주머니 넣어도 돼요. 뭐 요게 법정 수수료 요거 500만 원만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1억 5천을 준지 않은지 나는 잘 몰라요. 아직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었어요. 상대방이 권리금을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임대인이 1억을 받아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고요. 1억 5천 받으면 5천만 원 넣으면 되고 3억 받으면 2억 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게 권리금은 우리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자, 요 마지막은 단어만 보도록 할게요. 단어만.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줄이 잘못됐네요.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두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단독주택을 제가 그리는 거예요. 자, 2층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1층에 주인이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요 1층 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내어놨어요. 그런데 요 집을 누구가 샀느냐면 2층 사람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2층이 새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1층이 새 임차인이 되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도 일어나고 임대차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매매는 매매대로 임대차는 임대차로 다 받느냐, 아니면 매매만 받느냐, 아니면 임대차만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의 43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동일한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뭐만 받아요? 매매.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공부가 조금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동일한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뭐만 받아요? 매매. 자, 그러면 요거 다른 예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층의 주인이 집을 내어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가 샀느냐면 2층에 있는 임차인이 샀어요. 그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이사를 갔어요. 집 팔고 이사 가고 C라는 사람이 요게 임차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동일한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거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다 받아요. 그렇죠? 야들 둘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서 매매. 그럼 여기 있는 요 세주인과 여기 있는 임차인 사이에는 뭐가 있어서 임대차. 그럼 요거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동일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로 이게 이제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30회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나머지 회에서는 매년 2문제가 나왔어요. 매년.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7쪽을 봐요. 47쪽. 자, 이쪽에 뭔가 아까 적혀져 있다고 10줄이 적혀져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자, 47쪽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보여요? 47쪽에 동그라미 1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절대적, 기속적, 필요적 뭐요? 등록 취소. 이걸 한번 공부할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죠?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48쪽에 뭐가 나와요?
상대적, 다른 말로 재량적, 임의적 등록 취소. 이만큼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우리 책에 한 장을 넘겨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지금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두 개 정도, 딱 요 정도, 자,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요 유인물 정도의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0줄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들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외워오신 분은 되게 재미있어요. 외워오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다음 주가 6주차 수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새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